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자율주행 물류 로봇 플랫폼을 연구하고 있는 테크기업 힐스 엔지니어링의 박민규 대표이사입니다. 저는 평택대학교에서 스마트 물류학과 링크플러스 책임교수로도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로지스틱 시장의 발전 방향과 물류 로봇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한 회사 소개를 하고요. 스마트 로지스틱과 지능형 물류 이송 로봇 발전 트렌드, 그 다음에 로봇 구성 소프트웨어 구조적인 특징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에서 회사 소개를 위한 동영상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금년도 1월 달에 CES에 저희들이 참여하면서 보여드렸던 출품했었던 로봇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힐스 엔지니어링은 정보통신평가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판교 IoT 혁신센터에서 지정한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판교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민감해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국타이어와 한국중부발전 등과 함께 구매조건부 소프트웨어 고도화 산업 물류의 물류 로봇의 소프트웨어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에디지 그룹으로부터 컨디셔널 PO를 받아서 산업 로봇의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양대학교와 이제 공동 개발한 로봇을 가지고 CS 2020과 인공지능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했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그 차별화 전략은 아무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로봇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고객 편의형, 고객 지향형 로봇을 만들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CES, 스크린, 이지, 세이프티,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납니까? 우리 3D 업종이라는 그런 단어의 이게 상대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CES형의 스마트 물류센터에 적용되는 물류 로봇을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이런 로봇의 기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RMS와 SCS, DIS와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차별화 전략을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테크 기업들이 엔지니어링 쪽에 특화되어 있는데 많아요. 저희들은 컨설팅을, 다양한 컨설팅 경력을 통해서 유저 리퀘어먼트 시트를 저희들이 도출해 갖고 고객 지향의 그런 로봇을 만들고, CS 네트워크라든지 글로벌 서비스 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편리하게 로봇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클라우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스마트 로지스틱과 그 지능형 물류 이송 로봇 발전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변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세 가지입니다. 옴니채널, 인간 중심, 미래 기술 적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생산자 중심 시대에서 소비자 중심 시대로 옮겨가면서 이 작업 부하의 증가가 상당히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저희들이 로봇과 같은 도구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제품 중심의 물류센터들이 인간 중심의 물류센터로 변해되어 가면서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업무의 복잡도가 증가되므로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 처리에 머물지 않고 빅데이터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지능화 융합화라는 그런 신기술들이 현장에 적용됨으로 인해서 물류센터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것을, 스마트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용은 저감시키고 가치는 창출하는 그런 형태로 센터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배송 단위가 이제 소량화되고 반품 방식이 변화되고 배송처가 급증되고, 또 비즈니스 영역이 한국에서 글로벌 마켓으로 확장되면서 물류센터 내 분류 피킹 난이도가 높아지고 수배송 체계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류 서비스의 복잡도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신기술의 도입은 나날이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가지의 컨셉을 저희들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먼저 운송과 창고 중심의 경험 중심 그런 전문성이 요구되던 시대가 이제 거점 정부의 글로벌 통합이라는 인테그레이션 이슈로 변화되고 있고, 산업군별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저희들의 많은 경험이 중요하던 그런 시절들이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역량인
이노베이션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금융의 경제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 과거의 그런 패러다임에서 차별적 지능형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인간 중심의 스마트 물류센터로 프로세스가 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류센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면은 제품이 물류센터에 들어와서 이제 아웃바운드 될 때까지 사람의 손이 많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사람이 제품을 갖고 다니면서 핸들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제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이 도구들과 제품의 프로세스가 진화되면서 사람한테 다가오게 되고, 사람은 자기가 가장 하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핸들링을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입고 단계에 저희들이 그 근골격계가 심한 그런 로드를 줄이고, 작업 로드를 줄이고, 제품의 각종 정보들을 이 컨베이잉 시스템에서 들어올 때 스스로 인지하게 만드는 그런 ITS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고요. 또 물류센터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뭐랄까 스탁홀딩 데이가 길든 적든지 간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피킹 프로세스들이 이제 물류 로봇의 도움을 얻어서 움직이게 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나오는 로봇 가이디드 피킹 솔루션들이 많이 도입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인력에 의존하는 프로세스들도 웨어러블 로봇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근골격계가 사라지고 사람이 좀 더 사람 중심, 인간 중심의 그런 복지 프로세스로 변화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설명드릴 수 있는 많은 테크놀로지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제품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작업자 중심으로 물류 프로세스가 변화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장표가 되겠습니다. 2차, 3차 산업에 비추어 볼 때 1차 산업은 이 근골격계의 현실이 더 가혹스럽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상차 운송돼서 들어오는 과정을 보더라도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세스들이 거의 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산지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서 또 여성 작업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로봇의 그 필요성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돼서 이제 그 1차 물류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하역, 운반, 적재 보관, 선별 분류, 포장 되어서 배송될 때까지 모든 프로세스들이 사람의 그 손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형태로 프로세스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선식품들이라는 것이 이 열화 현상에 있어서 상품의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무인화하고 자동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생기게 되고, 그 구석구석에 지능형 물류 로봇이 파고들어서 인간의 어떤 작업 프로세스를 더 최적화하고 효율화하는 것을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중량 화물 선별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제품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물류 최적화 시뮬레이션과 같은 지능화된 툴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프로세스들을 지금 도표로만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디테일에 들어가면은 각종 지능형 물류 로봇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각 프로세스들을 효율화시키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좀 세계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CES 2020에 대한 트렌드를 한 5가지 관점으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금년도 CES 2020에서 나타나는 트렌드는 인간의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 즉 협동, 물류로봇, 외골계, 웨어러블 로봇이 많이 등장하였고, 예년에 비해서 로봇의 약진이 좀 눈에 띄는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서 CTA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나와 교감하는 로봇이라고 해서 친구로서의 로봇의 역할들을 다시 정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뷰는 운영 프로세스의 편의성이 증진됐다는 것입니다. 과거 R 프로그래밍 중심으로 있었던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아이콘 드리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굉장히 편의성이 증진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기술 수용성의 최적화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6축 토크 센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가화되고, 그리고 안전 위주로 되어 있었던 그 운영 프로세스들이 부분 적용이나 단순화를 통해서 가격을 낮추고 좀 더 보편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과 융합성이 강화되어서 강화학습이라든지 영상 기술들이 적용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눈에 띄었고, 일본의 파낙이라든지 옴놈 같은 사례, 중국의 유비테크 같은 회사들이 이런 지능형 로봇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의 확대로 인해서 직립 균형 기술이라든지 자율 이동 기술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과학 기술의 접목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뇌파 전달 기술이나 뇌영상 분석 기술들이 응용되는 사례를 통해서 MMI 테크놀로지들이 좀 더 산업 현장으로 많이 가까이 들어왔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류 로봇 임대 서비스가 좀 저희들한테 특이한 그리고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로봇 하면은 사람의 일을 이제 대체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해서 고용시장의 그런 경직성으로 인해서 많이 뭐라 그럴까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러나 미국의 인비아 로보틱스의 사례를 잠깐 들여다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은 한쪽에서는 셧다운이 일어나고 또 한쪽에서는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폭증하는 물량을 커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원들이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지만 로봇 같은 경우는 그냥 두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인비아 모델을 좀 보게 되면은 사람이 하는 창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트랜짓이나 그랩이라는 두 개의 그 로봇으로 나눠서 왼쪽에 보여지는 그 로봇은 좀 뭐라고 할까요? 재고 관리를 하는 그런 수직 물류를 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담고 있고, 왼쪽에 있는 로봇은 트랜짓이라는 로봇은 그거를 갖다가 옮겨 싣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2인 1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로봇은 2로봇 1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이 로봇도 같이 이제 머지가 되겠죠. 근데 현재는 이 로봇 1조로 들어가서 로봇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런 경직성들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그 컨베어나 이런 자동화 피킹 시스템들을 도입했을 때에 비해서 25%의 코스트 다운을 하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창고의 규모나 요구 업무량에 따라서 좀 더 이 유동화가 가능한 그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제 그 물류센터가 좀 더 지능화되고 자동화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런 모델로서 라스 모델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 그림들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바로 이 RMS입니다. 얘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움직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라 그럴까, 라우팅 기능, 그 다음에 그 WMS로부터 떨어지는 그 오더 물량들을 재분배 할당하는 그런 기능들, 그 다음에 중간중간 병목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해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와이파이나 5G 통신을 통해서 리얼타임으로 좀 교류하는, 통신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장 전망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IFR에서 이제 예고된 그 자료를 보면은 이 물류 로봇이 전체 시장의 90% 이상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포캐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대형 물류 회사들은 물류 로봇의 도입을 적극 준비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2조 시장 정도가 이제 2022년도에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맥쿼리 컨설팅 펌에 의하면은 지금 2017년에 비해서 2025년도에는 17배 이상의 시장 성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제품을 찾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피킹을 하는 그 프로세스가 76%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지능형 물류 로봇인 AMR이 들어가서 효율을 한다고 하면은 물류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낭비 요소들과 비용 절감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류 기업들은 그동안에 손과 발이 하는 일들 중에서 특히 발이 하는 역할들을 이제 그 지능형 물류 로봇으로 대체해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좀 더 이 지능화하고 자동화하는 프로세스를 실천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방역 로봇이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셧다운을 하는 사례들이 몇 차례 보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방역 로봇은 사람의 매개체가 아닌 그 어떤 기계의 매개체로 인해서 어떤 작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게 하도록 위해서 방역 로봇의 출현이 있었고요.
제조 현장은 셧다운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사람이 빠지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가속화되면서 그런 우려들을 씻어냈지만 유통이나 물류 쪽에는 사람의 역할들이 크기 때문에 인력 의존적인 작업 프로세스를 지금 덜어낼 수가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방역 로봇의 필요성들이 또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덧붙이면은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UVC로 많이 살균을 합니다. 그러나 검증된 약제를 활용하는 약제 분무 방식이 같이 활용되는 그런 유니버셜 로봇이 매우 유익하다고 업계에서는 또 학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방제 로봇을 하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물류 현장에서는 대형 화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화재가 일어나는 그런 통계를 보면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46% 정도가 비제도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CCTV 하에서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는데 사람이 근무하지 않을 때 그때 화재가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시하고 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패트롤 로봇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그 가락시장에 20만 평 되는 그런 대형 그런 사업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 중부발전 같은 경우 140만 평이나 됩니다. 그런 광활한 그런 작업장에서 이런 패트롤 로봇의 필요성들이 요구되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비즈니스 모델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위험 관리 로봇, 환경 감시 로봇, 재고 관리 드론을 이용한 재고 감시 로봇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개발될 것이고요. 현장에 적용될 것이라고 보이고 이들이 지능화되는 프로세스들을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패트롤 디텍션 부분의 방역 보안 화재, 가스 디텍션 같은 부분의 방폭 로봇, 더스트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진 로봇,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서 아까 같이 그래비드나 트랜스잇과 같은 그런 단순한 역할이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재고관리와 같은 그 스마트 물류센터의 프로세스가 등장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존이나 월마트에서 이미 실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물류센터가 대형화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가 이제 적용되게 되면은 이런 실질적 수요는 매우 증가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건 또 거꾸로 갔습니다. 다음으로 로봇 구성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라이다나 비전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접수되는 어떤 환경 정보들을 메인 컨트롤러로 올리고 메인 보드에서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 어떤 동력부에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정보 처리 상황들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작업자가 확인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런 로직을 담고 있는 로봇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로봇은 한 가지 저희들이 설계할 때 주안해야 될 일들은 사람의 속도보다 빨리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보행 속도인 시속 5km를 넘지 않는 초당 1.2m 이하로 움직이도록 제어하고 있고요. 무인 환경에서는 이거보다 좀 빨리 움직여도 무관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작업자의 설계치에 의해서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업자를 쫓아다니는 자율주행으로 쫓아다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로 움직이는 셔틀 주행 기능이 있고,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작업장의 현실에 맞게 잘 설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저도 학교에서 스마트 물류를 가리키고 있지만은 스마트 물류에 대한 인력 수요도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조 현장에서는 MES라는 그런 실행계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물류 현장에서는 WMS라는 운영계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봇이 현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RMS라는 또 다른 소프트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이 투입이 되어서 각종 작업을 이제 수행하고 난 다음에 충전하러 가는 그런 프로세스까지 9개나 10단계의 그런 세분화된 프로세스를 소화하고 교통할 수 있는 RMS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CS 소프트웨어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면, MTBF라는 그런 좀 용어가 낯서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비가동 로스 타임을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저는 이제 항공기 쪽 일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 MTBF 사상을 이 소프트웨어에 반영을 하게 됐는데요. 모든 부품들은 자기의 타고난 전격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전격 수명을 미리 캐치업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다가 이 로봇이 움직이면서 발생될 수 있는 결함들을 미리 예측하고 예측 보전을 하는 것이고요. 그걸 리얼타임으로 우리가 그 서비스 센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항상 사전 방비를 예방을 하되 그 프리벤션 메인테넌스를 하기 이전에 한 80% 이상이 다 소프트웨어 결함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작업자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로봇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키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 작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항공기 엔진 파트라든지 엘리베이터, 고급 엘리베이터 아니면 자동차 산업 쪽에서는 이런 MTBF나 MTTR이라는 개념의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로봇은 아직 적용 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활용된다고 하면 저가형 그 중국 로봇과도 당당히 경쟁하면서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DIS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부분은 작업 환경도 안전해야 되겠지만 로봇 스스로도 그런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봇이 80% 정도의 전력 소모가 일어나면은 차징 스테이션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게이트웨이를 통과하면서 로봇이 갖고 있었던 미세한 결함이나 충격 같은 것을 센싱해내는 그런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일종의 그런 결함 상태 아니면 오염 상태를 갖다가 UVC 스캔을 통해서 깨끗이 살균을 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이 소프트웨어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여지는 도면과 같이 차징 스테이션으로 가는 과정에서 움직이는 이 로봇이 그 영상 정보를 이용해서 각종 결함들을 잘 캐치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소프트웨어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 앞으로 100대 이상의 다중 로봇 제어 시츄에이션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좀 더 정밀하고 고도화시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비즈니스에 맞춰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 CTO가 없기 때문에 제가 비즈니스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Q&A 쪽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ICT 쪽의 전문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궁금증들을 같이 좀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한 5개 정도, 5개 정도 부탁드립니다.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대. 앞부분만 읽어주세요. 가만있어 봐. 이거 다 안 읽어봐도 되나요? 너무 많아갖고. 네, 첫 번째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물류 로봇의 보안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네. 물류 로봇의 보안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경우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 보안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PC가 고장났을 때 저희들이 그 리모트로 이제 그 처치를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로봇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어떤 해킹 같은 상황들은 전부 방화벽으로 이제 다 뭐라죠?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작업자의 그 어떤 오작동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 쪽에서 컨트롤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아니라 원격 처치를 하면서 생기는 어떤 작업 라인은 없고 이것을 안전한 그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원격 그 처치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뭐랄까 작업 절차를 저희들이 만들어 놨고요. 아까 소프트웨어 쪽에서 발생되는 것은 방화벽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되지 않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움직입니다. 다중 제어를. 왜냐하면 아직 100대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대형 사업장이 한국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증화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또 간단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물류 로봇이 상용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설치비는 얼마이며 인건비는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현재 물류 도입을 고민하는 그런 업체들의 그런 정책 위반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인건비하고 대치하는 효과들을 많이 ROI 기점으로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보통 연봉 4천만 원 전후로 해서 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우리가 CES에 나갔을 때 동일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나라마다 또 여러 가지 그 환경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3만 5천 불을 제시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물류 로봇이 한번 적용되고 난 다음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 사용하고, 아까 그 소프트웨어들이 적절히 다 사용이 된다고 하면 반영구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또 이것을 저희들이 적용할 때에는 두 가지 큰 축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쪽, 로봇 쪽은 렌탈 서비스로 가는 게 목표이고, 아까 인비아 모델이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모든 자본의 유동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순히 일회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렇게 우리 흔히 많이 보는 그 쿠쿠라고 있죠. 그 야쿠르트 아주머니들, 이렇게 여사님들 타고 다니시는 그 로봇이 있어요. 그 로봇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쿠쿠라는 장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정확한 좀 가격을 알려 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서 대략 1,000만 원대 안쪽이고요. 그리고 월 렌탈비가 5만 원 쪽 안쪽입니다. 정확한 숫자를 좀 제가 이제 우회적으로 피했는데, 그래서 16년 정도를 쓰고 나면은 전혀 장비 사용에 대한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현장에 보급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반면교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비슷비슷한 질문들이 많은데요. 세 번째, 온라인 쇼핑 급증에 따른 비제조 환경, 물류 로봇 중심의 성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조금 제가 이해도가 좀 떨어졌는데요. 제가 좀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뭐 광군제라든지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어마어마한 그런 물량들이 집중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41조, 뭐 70조 이런 게 이제 하루에 이제 발생이 되고 있죠. 과거에 일단 리니어한 작업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하면 이를 감당할 인력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업체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물류 지능화된 그런 로봇들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키바를 보시면은 굉장히 직교 로봇을 통해서 동시에 많은 물량들을 이제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업체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큰 또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우리가 물류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서 이런 크로스 다킹형이 아니고 그 풀필먼트 센터의 운영은 전부 일종의 그 TC형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업체들이 미리 다 작업을 해주고 나중에 풀필먼트 단계에서만 수요 대응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 급증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이 지능의 물류 로봇의 수요는 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될 거고요. 단지 우리나라 특성상 대형 물류센터가 아직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로봇을 획기적으로 갖고 들어오기보다는 그냥 자동화의 프로세스의 일환으로서 적용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것 같고요. 장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일시에 투입이 되었을 때의 그 장비 리소스 운영에 대한 그 경직성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코로나 사태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예로 저희들이 경북 대구 지역에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많은 그 셧다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물류센터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되게 재택근무로 인해서 이제 화랑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숫자의 로봇이 투입되어 있다고 하면 한쪽은 놀고 있고 한쪽은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그 자원 배분에 있어서의 유동화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비안 모델과 같은 일종의 그 뭐라고 하죠? 렌탈 서비스의 어떤 보편적 적용이 굉장히 필요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라스 모델들을 미래의 퓨처 이미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자가 작아가지고요. 뭐 아까 두 개 하나 더 할까요? 두 개만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하나 더 두 개 더 하라고요? 아 네. 아 이게 글자들이 이게 작아가지고. 읽어보셔도 됩니다. 아 있습니다. 현재 물류 로봇 읽으면서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물류 로봇 발전을 저해시키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런 장애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부분을 좀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좀 답변을 드리면은 현재 물류 로봇 발전을 저해시키는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게 법적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이 물류 로봇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ROI입니다. 이 물류 로봇을 적용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경제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많고 왜냐면 그 인력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걸 쉽사리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회학적으로는 거꾸로 최저임금비가 증가되고 있고 또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부득이 또 이렇게 그런 고용 이슈들이 많이 상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규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역시 그 노조라든지 이런 고용의 어떤 탄력성이 없는 그런 조직과의 마찰을 예상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근로 관계된 그런 법규가 좀 부딪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장애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런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 로봇의 어떤 적용이 좀 더딘 이유는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수익 산업에 비교했을 때 뭐 반도체라든지 뭐 어떤 이런 하이테크 산업들은 굉장히 로봇의 도입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로봇 사용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에 비해서 물류 현장들이 필요는 있으면서 적용은 더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물류 산업의 고수익화라는 그런 문제들도 같이 구조적으로 해결해 가야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냥 다 안 읽었지만 눈에 띄는 설문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능형 물류 로봇의 발전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답변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비대면 과제를 좀 하나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좀 많이 접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물류 현장은 인력 의존도가 아주 높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거리를 띄워주는 툴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접근을 좀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 무인화하는 그런 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 쪽에는 저희들이 좀 일시적이지만 이런 밴드를 좀 이용해서 서로 간에 알람 서비스를 해주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C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최대 그 온라인 그 이커머스 업체인 C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첫 번째 그 물류센터에서는 152명의 그 확진자가 나타났지만 두 번째 그 물류센터에서는 1명밖에 발생이 안 됐는데요. 그 원인을 관리의 극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게 되면은 비대면 사회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역시 로봇입니다. 지능형 로봇이 현장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을 어느 정도 구조적으로 대체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비대면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퍼포먼스는 유지하면서 그리고 코스트가 이제 저감되니까 퍼포먼스가 더 올라가겠죠. 경영적 퍼포먼스가. 그리고 작업의 어떤 지속성이 유지되면서 이 비대면 사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컨택리스 시대에는 굉장히 그 지능형 물류 로봇의 그 효용성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질문 하나를 택했습니다. 물류 로봇의 상용화가 되더라도 인력이 전무하기보다 적재적소 배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업무 재배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CES 갔을 때 이제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받았냐면 왜 로봇에다가 그 다관절 로봇을 붙이지 않냐? 우리 로봇 하면 다관절 로봇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한 방에 날렸죠. 왜냐면 로봇이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뇌의 역할, 눈의 역할, 손과 발의 역할입니다. 물론 다른 역할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커먼 영역이 눈과 뇌의 역할이라고 하면 그건 인프라 쪽이고요. 진짜 생산성을 좌우하는 건 손발입니다. 그런데 손의 역할을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조 현장입니다. 그리고 물류 현장은 발의 역할이 효율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관절 로봇이 뭐 비싸서 아니면 뭐 그 기술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더 그래주얼리하게 저희들이 적용하기 위해서 좀 유보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물류 현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낭비하고 있는 그런 동선의 비효율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AMR과 같은 이런 형태의 발의 역할을 효율화하는 그런 로봇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요. 손의 역할은 그 다음에 패킹 프로세스로 넘어갔을 때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그 물류센터는 그 로케이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커머스는 굉장히 랜덤하게 일어나는데 그 랜덤하게 일어나는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잘 그룹핑해 주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그 이커머스 업체들은 전부 인공지능과 연결되어서 그 구매 주문 정보를 갖다가 예측해 준다는 거. 어떤 고객이 어떤 상품을 많이 찾더라 언제 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빠른 배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류센터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의 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일들이 적절히 조합될 수 있는 곳에 사람을 배치해 주는 역할들을 이 소프트웨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그 외에는 기계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활용해서 계속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반복, 단순, 이렇게 뭐랄까 그런 로봇의 역할들로 이제 대치를 하면은 그 조합을 잘 일으키게 되면 굉장히 이 경영자로서 작업자로서 베네핏이 많이 있는 스트럭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 질의응답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